저는 오늘 아침 제 장례식 영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 장례식 영상을 받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리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엔 이웃 박 여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기에 영상 메시지가 온 게 조금 의아했어요. 지민 씨, 이거 혹시 아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엔 서울 성심성당이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조용한 찬송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걸린 영정사진 속 얼굴은 바로 저였습니다. 고 김지민, 케인 국화꽃 옆에 적힌 제 이름. 그 아래엔 제 생년월일과 함께 2022년 8월 14일 별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어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딸 지민이는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고 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민이는 평화 속에 있을 거예요. 부디 편히 쉬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고 동생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헌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움켜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죽었다고?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살아서 숨 쉬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커피를 내렸고 오늘 점심엔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그런데 화면 속 저는 죽어서 영정사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돌려봤어요. 몇십 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제 얼굴, 제 이름, 제 생년월일,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여사님, 이게 대체 어디서 난 영상이에요? SNS에서 봤어요. 성심성당 계정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민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 장례식이 열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뭔가 착오겠지.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착오가 아니라는 걸. 3년 전 그 일 이후로 저는 가족에게 이미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손이 떨리는 채로 검색창에 김지민 장례식을 쳤습니다. 그리고 뜬 기사 제목들을 보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김지민 씨, 가족의 품에서 영면, 외로운 삶 마감한 30대 여성, 유족들 깊은 슬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제 신발을 적셨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다고? 그럼 내가 지금 뭐지? 중얼거린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저 자신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 하지만 제 안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죽였어.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장례식을 제 가족이 직접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제가 가족에게 지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을요.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계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회계를 전공했고 집안 사업을 돕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회사 법인 계좌에서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민아,
이거 내가 처리한 거 맞지? 아버지가 서류를 던지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 계좌 건드린 적 없어요. 하지만 전산 기록엔 제 아이디가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 제 로그인 정보로 접속해서 돈을 빼간 거였죠. 누가 이런 짓을? 그날 저녁 회의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수연이까지.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지민아, 솔직히 말해 도박이라도 했니? 빚이라도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제 정보를 도용한 거예요. 그때 동생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요즘 힘들어 보이긴 했어. 혹시 정말 실수라도. 실수가 아니라니까. 난 안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이미 저를 범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범인은 수연이었어요. 제 컴퓨터로 접속해서 돈을 빼간 건 동생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당시 연예계 데뷔를 준비 중이었고 소속사 투자금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오빠한테 빌린 건데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수연이는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오해가 풀렸어. 다행이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는 곧 데뷔해 TV에 얼굴이 나가는데 횡령범 전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언니가 좀 참아줘. 어차피 돈은 다 돌려놓을 거잖아. 어머니와 수연이가 번갈아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참으라고요? 아버지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한 명쯤 희생하면 가족은 산다, 지민아. 내가 책임지고 나가줘. 보상은 해줄게.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희생양이 되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격하게 흔들었어요. 싫어요. 왜 제가 동생 죄를 뒤집었어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안 받아주면 수연이 인생은 끝이야. 그리고 회사 이미지도 망가져. 넌 다시 취직하면 되잖아. 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싫어. 절대 안 돼.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제 명의로 횡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언론은 젊은 회계사의 1억 횡령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제 얼굴 사진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동네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저 사람 횡령범 아냐? 가족 돈까지 훔쳤다며?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이 저를 끊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등본을 떼어보고 깨달았어요. 사망신고 2022년 8월 14일 제 주민등록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문구.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명의는 사망 처리되어 있어 거래가 불가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자 명의로는 진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통신사, 보험사, 모든 곳에서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왜 이런 짓을? 그날 밤 고등학교 동창이 보낸 기사 링크를 받았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회사 이사로 취임. 기사에는 수연이가 웃는 사진과 함께 회사 지분 전체를 물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유산을 수연이에게 넘기기 위해 저를 법적으로 죽인 거였어요. 살아있는 딸이 있으면 상속이 복잡해지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저를 죽였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는 떴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한 명쯤 희생하면 가족은 산다 그렇게 말했었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죽은 게 아니라 저들이 죽을 차례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3년 만에 올라가는 서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사망신고서, 등본, 그리고 장례식 영상 캡처 화면. 이 모든 게 제가 죽은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나지? 막막했어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윤민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친구. 3년 전 그 일 이후로 연락을 끊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연락해도 될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 민서야, 나 지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 살아있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나 살아있어. 근데 서류상으론 죽었대. 뭐? 민서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로펌 사무실로 오라고요. 2시간 후 저는 민서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책상, 벽에 걸린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제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 민서의 모습. 이건 완전히 사문서 위조야. 민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내 서명도 없고 의사 소견서도 위조됐어. 이건 명백한 범죄야. 지민아. 그럼 되돌릴 수 있어? 당연하지. 넌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앉아 있잖아.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존 증거를 모으면 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은행거래 내역, 세금 신고서,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뭐든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여권 기록을 뽑았어요. 2023년 제주도 여행, 2024년 일본 오사카 출장. 제가 살아서 움직인 모든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떼어냈어요. 부산 카페에서 받은 급여, 프리랜서로 일한 기록들. 죽은 사람은 세금을 낼 수 없죠. 병원에서는 지난달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살아있는 사람의 몸 상태였어요. 카페 사장님께는 재직증명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지민 씨, 무슨 일이에요?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지민 씨 없으면 우리 카페 어떡해요? 사장님은 흔쾌히 서류를 써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서류가 한 봉투 가득 찼어요. 저는 그걸 민서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민서가 서류를 확인하며 웃었어요. 법원에 사망신고 취소 신청하면 돼. 이 증거들이면 100% 이겨.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곧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성심성당에서 고 김지민 일주기 추모식이 있습니다. 고인을 아끼던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일주기 추모식. 제가 죽은 지 1년이 됐다는 거죠. 일주기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씁쓸한 웃음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좋아. 내 장례식에 내가 직접 가보지 뭐. 다음 날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서야, 나 일요일에 추모식 간다. 뭐? 미쳤어? 지금 법적 절차 밟는 중인데 왜 거기 가? 민서는 극구 말렸어요.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법원 판결만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민서야, 3년 동안 난 숨어 살았어. 횡령범이라는 누명 쓰고 죽은 사람 취급받으면서 이제 그만 숨고 싶어. 지민아, 거짓의 무대에 진짜 주인공이 등장해야 끝나잖아.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혼자 가진 마.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민서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까지 사흘. 저는 옷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에 어울리는 옷이죠.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어요. 죽은 사람의 옷 아니지. 이건 부활하는 사람의 옷이야.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무너졌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성심성당 도착. 기다려. 가족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곧 돌아간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드디어 제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오후 1시 40분, 저는 성심성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성당 입구를 바라봤어요. 하얀 대리석 계단 위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추모식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민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민아, 정말 들어갈 거야? 응, 이제 끝낼 시간이야.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성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찬송가가 낮게 흐르고 제단 앞에는 제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사진. 웃고 있는 제 얼굴이 흰 국화꽃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게 나라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앞줄에는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검은 한복을 입고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새까만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을 꺼내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연기 참 잘한다. 하객들은 5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사 직원들, 친척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얼굴들도 있었어요. 모두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당 안이 고요해졌죠. 그 순간 저는 성당 문을 밀었습니다. 쾅!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저는 역광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제 목소리가 성당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영정사진이랑 똑같은데. 앞줄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민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봤어요. 입을 벌리고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어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어? 유령인가? 아니야, 진짜 사람이야. 재단 앞에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제 얼굴과 지금의 제가 마주 봤어요. 안녕, 죽은 나 이제 살아난다. 저는 영정사진을 내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 추모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아버지가 부축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네요. 죽은 사람은 나인데 왜 당신들이 울고 있죠? 제가 가족을 향해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넌 잘 알잖아, 수연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 들어 올렸어요. 이게 제 여권이에요. 2023년, 2024년 출입국 기록이 다 찍혀 있죠. 죽은 사람이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세금 신고서 작년, 올해 모두 정상 납부했어요. 죽은 사람이 세금을 내나요? 이건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예요. 혈압, 혈당 모두 정상. 죽은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피가 흐르죠? 서류를 하나씩 재단 위에 놓았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하객들의 술렁임은 커졌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이건 오해야. 우리가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년 전 횡령 누명을 씌워서 저를 사회적으로 죽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법적으로까지 죽였어요. 사망신고 위조해서 유산을 수연이한테 넘기려고요. 이게 오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어요. 지민아, 우리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전에도 단상에서 말했잖아요. 딸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제 평화 속에 있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죠. 나는 살아있었어요. 부산에서 커피 내리며 살아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명쯤 희생하면 가족은 산다 아빠가 했던 말이죠? 아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였어요. 살아있는 딸을 서류상으로 죽여버렸죠. 하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외쳤어요. 언니,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수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죽이지 않아. 수연아.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성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찢어버렸어요. 이제 거짓의 장례식은 끝났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진짜 장례식은 당신들일 거야. 성당 문을 나서는 제 뒤로 아버지의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쏟아지는 빛이었죠. 민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어요. 추모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민서가 법원에 사망신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성당에서 찍은 영상은 SNS에 퍼졌습니다. 살아 돌아온 죽은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민 씨, 사망신고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서의 사무실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출하신 증거 자료가 충분했습니다. 김지민 씨는 이제 법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 살아났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서가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축하해. 지민아, 이제 진짜 살아난 거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연이가 사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이신 김지민 씨께서 고소하지 않으셔도
이건 공소시효. 대상 범죄입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며칠 뒤 수연이의 SNS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댓글창엔 악플이 쏟아졌고 광고 계약도 줄줄이 해지됐다는 기사가 떴어요. 연예계 데뷔는 물론 SNS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거죠. 아버지 회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망 위조 회계법인이라는 오명이 붙으며 거래처들이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신뢰가 무너진 회계법인은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결말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결말이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 결국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바닷바람을 맡았어요. 짠내 나는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지민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과찬이세요, 사장님. 아니에요. 정말 용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카페에서 일해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에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 주문하고 저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넸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커피를 내리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햇빛이 파도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나 정말 살아있구나.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당 종소리였어요. 1년 전 그 종소리는 제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종소리는 달랐어요. 슬픔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바닷바람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3년 전 서울을 떠날 때 가져온 유일한 신분증이었죠.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이름.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옛날 신분증은 지워진 이름이었고 새 신분증은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옛날 신분증을 서랍 휩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새 신분증을 지갑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으로 지워진 이름, 이제 내 손으로 다시 써줄 차례야.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저건 내 별인가? 어릴 적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하늘에 자기 별이 있다고. 죽으면 그 별이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민서야. 내 덕분에 다시 살았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천만에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지민아, 앞으로도 잘 살아? 저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아침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내리고, 점심엔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엔 책을 읽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가 들렸어요. 들숨과 날숨,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 그 리듬에 맞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죽은 나. 이제 정말 안녕이야. 그리고 안녕. 살아있는 나. 이제 시작이야. 창밖에서 성당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의 첫 번째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